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역사적 배경. 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역사적 배경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오늘부터 금요일마다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요일마다 봅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그 1563년 그 독일 팔츠 지역에서 당시 독일은 1800년대 이제 그 독립해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그런 이름으로 있었는데 그 독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루터파 개신교인 개신교 교인들이랑 카톨릭에게 이 개혁주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요리 문답입니다. 오늘은 이 요리 문답을 작성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작은 교회사 특강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 그림은 1563년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당시 카피본 같아요. 어, 이 역사적 배경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고요. 그 세 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한 요리문답과 관련된 세 명을 보면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팔치의 선제 후 영주라고 그러죠. 영주, 제후, 영주. 예. 봉건 사회에서 영주 그러잖아요. 팔치 지역을 다스리는 프리드리히 3세입니다. 팔치는 중세 근세 역사에서 신성 로마 제국에 있던 지역이었는데 오늘날 독일의 왼쪽, 그다음에 프랑스 일부 지역, 그리고 룩셈부르크 거기를 이제 걸쳐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의 수도가 하이델베르그였어요. 오늘날 하이델베르그는 독일에 있죠. 팔치는 영어로 팔라스, 그 왕궁, 궁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의 독일어입니다. 팔츠, 팔라스 비슷하죠. 팔치의 영주는 공식 지위가 팔츠 궁정백이라고 합니다. 궁정백은 옛날 황제가 각 지역에 순찰하려고 이제 방문할 때 또 지역에 그런 자신의 별장과 같은 왕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방문하면 황제가 머무르는 동안 황제를 시중 들고 돕고 스케줄 관리하던 관리, 그 백작이죠. 거기서 나온 거고요. 나중에 그 관리가 그 지역에서 영주가 되고 이제 세습직으로 이제 그 직위가 내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후 앞에 선거할 때 선이 붙었어요. 선제후는 라틴어로 프린세프스 엘렉터, 그러니까 황제 선거권자예요. 황제를 뽑는 일곱 명이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일곱 명이 황제를 누구 정할지 투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직자 세명또 세속 군주 네명이 있었는데 이 팔츠를 다스리는 군주에게 그런 선제후라는 이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찌 지역이 꽤 알아주는 영향력 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이 프리드리히 3세를 말하려면 그 전전 영주, 예, 이전 이전 전전 영주, 예, 그 프리드리히 2세를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프리드리히 2세는 넷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팔찌 지역은 자기 형이 영주로 다스리고 있었고 자기는 다른 나라 왕자리를 얻기 위해서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도와서 각종 전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슬람하고도 싸운데도 전투 참여하고 뭐 각종 전투, 예,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도와서. 그런데 황제와 약속들을 번번이 어겨버리죠. 얻은 게 없어요. 황제를 도왔는데 얻은 게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 형이 아들이 없이 죽는 바람에 팔치의 제후가 돼요. 그때 이미 독일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약 30년 막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참에 프리드리히 2세는 카톨릭에서 개신교 루터교로 바꿔요. 왜냐하면 카톨릭 황제에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학을 뗐잖아요. 그리고 자기 영지에 개신교 목사들과 인물들을 자리에 앉히면서 개혁을 시도를 해보려다가 죽죠. 예, 그러다가 죽죠.
프리드리히 2세는 아들이 없어서 죽으니까 그의 형 오토 하인리히가 제후가 돼서 3년 다스려요. 오토 하인리히는 아예 개신교 루터 교인이 돼서 자기 지역의 종교 개혁을 아주 힘있게 추진하다가 역시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3년 재위 3년 만에 아들 없이 죽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왕의 친척 조카 바로 이 프리드리히 3세에게 그 자리가 가는 거예요. 프리드리히 3세는 태어날 땐 카톨릭이었는데 아내를 잘 얻어요. 이 프리드리히가 제후가 아니었을 때 아내가 독실한 개신교 루터교 신자였고요. 아내는 어릴 적에 마틴 루터의 소결의 문답으로 신앙을 배우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경건한 아내의 영향으로 이 카톨릭에서 이 개신교 루터교로 바꾸죠. 그러자 그 부모가 괘씸하게 여기죠. 부모는 카톨릭이었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귀족인데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작은 아버지 오토 하인리 아저씨가 후사가 없이 죽는 바람에 자기에게 이 팔츠 선제의 자리가 온 거죠. 프리드리히 3세 시대에는 팔찌에서 가장 핫 이슈는 성찬론 논쟁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카톨릭은 아웃시켰어요. 그 지역에서 아웃시켰는데 그 루터교의 그 성찬론은 공제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으로 떡 위에 아래에 안에 함께 임재하신다 이런 주장하거든요. 예, 카톨릭의 화채설이랑 비슷해요. 예, 루터교의 그런 공제설이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파 성찬론은 그리스도께서 떡과 함께는 임재하시지만 인성이 아닌 신성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신자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주장. 이게 이 팔찌 지역에서 이제 충돌을 합니다. 그 프리드리히 3세가 잘 들어보니까 개혁주의 주장들이 더 성경적인 것 같고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프리드리히 3세가 개혁주의로 바꿔요. 개혁파 교회로. 그래서 이 팔치 지역을 이 개혁주의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두 명의 중요한 성경 교사들을 스카우트하게 됩니다. 팔치 교회와 신학교로 스카우트하게 되는데 하나는 카스파르 올리비아누스고요. 다른 한 명은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입니다. 이 두 사람도 곧 설명하겠습니다. 프리드리 3세는 위 두 명에게 팔치의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유용한 요리문답 요가 요약하다 리가 교리죠. 교야 요약한 교리 문답 질문과 답변으로 만들어진 성경의 중요한 그 교리들을 요약하여 문답 방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교육 교재를 만들려고 한 거죠. 더 넓게는 교회와 그 신학교의 위원들에게 맡긴 건데 이 올리비아누스랑 우르시누스가 주도적으로 작성했고요. 학자들이 더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더 주도적으로는 우르시누스가 주도적으로 했다. 이게 대부분의 학설의 주장입니다. 어쨌든 1563년에 독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40년 가까이 올 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약 16년, 그죠? 36년, 그죠? 36년 지날 때에 이 팔찌 지역에서 이 요리문답 나온 거죠. 이게 처음부터 독일어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있는 집안의 애들이 라틴어로 교육받았거든요. 예, 학교에서는 라틴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독일어로 하면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도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독일에는 카톨릭과 루터교가 대다수였는데 특히 개신교 쪽은 루터교가 대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한 루터교인들이 볼 때에 팔치 지역이 같은 개신교 편인 줄 알았는데 루터교 쪽인 줄 알았는데 팔치 지역에서 작성한 요리문답을 보니 그 성찬론이 루터교 교리가 아니라 루터교인들이 싫어하는 스위스 쥐리히의 쯔빙글리 쪽 성찬 상징론자 또 칼빈이 제네바 그쪽의 성찬 이 상징론자들과 닮은 거를 뒤늦게 안 거예요. 그래서 루터교 지역의 제후들과 학자들과 백성들이 팔츠 프리드리 3세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을 만들고 3년 만에 프리드리 3세는 이 제국 회의에 참석하게 돼요. 이게 청문회죠. 청문회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팔츠의 이 하인리 3세에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개혁주의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왕자리를 내놔라. 그리고 추방을 하겠다. 이거 황제와 제후들이 단체로 경고하고 위협을 합니다.
프리드리 3세는 그 회의에 참석해서 청문회죠. 이 청문회 참석해서 자기 입장을 변호하게 돼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내용이 성경과 다르다면 내 양심을 걸고 스스로 왕권을 내려놓겠다. 추방도 각오하겠다. 이렇게 변호를 해요. 그때 프리드리 3세는 스위스의 그 쥐리히의 하이니 블링거 목사로부터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와서 그걸 근거로 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성경적이다. 이거를 이제 변호하고 연설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내용들 보니까 당시 제국 회의가 무슨 신학 논문 발표회 같은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프리드리 3세가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강하게 나오니까 당시 황제와 제후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우리 중에서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 있다면 저 프리드리 3세 아니냐. 그는 우리 중에 가장 경건한 자가 아니냐. 이러면서 받아줬다 그래요. 그래서 프리드리 3세 그 별명이요. 경건한 프리드리히예요. 하지만 나중에 프리드리 3세, 가 죽고 그 아들 장남 루이스가 이제 루트비히 6세가 6세로 이렇게 제후가 되면서 다시 루터교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 그냥 스톱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올레비아누스, 우르시니스 그리고 다른 신학교 교수들 위원들 다 쫓아내 버리죠. 하지만 몇 년 안 가서 루이스가 급사했고 그 다음 왕이 다시 또 개혁주의 운동을 이어받아서 한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볼 사람은요. 카스파르 올리비아누스입니다. 먼저 여러분 그 PPT의 왼쪽에 보시면 올리비아누스, 카스파르 올리비아누스 이 사람이 나옵니다. 어, 이 올리비아누스는 그 독일 그 트리어라고 그 당시 카톨릭의 중심 도시였거든. 그 중심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태어났고요. 아빠가 제빵 기술자이자 시위원. 그러니까 빵집 아들인 거죠. 그죠? 빵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 프랑스로 이제 유학을 가서 법학을 배웁니다. 그런데 20살 좌우에 그 친구랑 보트놀이 또는 친구가 보트 타다가 이게 뒤집히는 바람에 그 친구를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자기도 죽게 됐는데 그 친구의 그 시종이 자기를 구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인 줄 알고 오해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아난 거예요. 그때 그 보트 그 강에서 죽은 친구가 나중에 팔치의 선제후가 되는 이 프리드리 3세의 둘째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프리드리 3세는 죽은 아들의 친구였던 올리비아누스를 나중에 팔치의 교회 궁정 목사로 스카우트하게 되니까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올리비아누스는 그때 그 경험이 주의 종이 돼야겠다, 설교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서원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는 나중에 스위스로 가서 그 칼빈과 베자 등에게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고향 트리어 도시로 가서 그 독일의 라인펠트 주에 있는 그 도시라고 합니다. 그 도시에서 그 시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주고 공부시켰기 때문에 이제 자기 고향 트리어에 가서 이게 짐나지움, 이게 고등학교 라틴어 선생님으로 부임을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설교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개혁주의 신앙을 설교를 한 거죠. 카톨릭 지역인데.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 당시 그 지역의 카톨릭 주교에게 찍혀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잘못도 아니죠. 바르게 설교했는데 감옥 갇혔어요. 이에 프리드리 3세가 팔츠 선제후가 나서서 이제 감옥에 있는 올리비아누스를 석방을 위해서 보석금을 내고 빼내오고 팔츠의 종교 개혁을 위해서 스카우트하게 돼요. 그래서 24살 된 올리비아누스가 팔츠로 왔고 프리드리 3세의 지지를 받으면서 프리드리 3세가 죽기까지 팔츠의 종교 개혁을 섬겼고 이제 프리드리 장남이 그 다음 제후가 되면서 일주일 안에 올리비아누스가 추방당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볼 사람은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입니다. 이 사람은 학자예요. 이게 원래 성이 베어예요. 베어. 곰이에요. 곰. 곰. 그런데 당시 이름을 말 그대로 베어인데 좀 뭐랄까 이게 격이 좀 떨어지잖아요. 성이. 그래서 라틴어로 성을 짓는 게 그 식자층의 유행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라틴어로 곰을 뜻하는 게 우르시누스예요. 우리나라 그 대웅제약 아시잖아요. 우루사 할 때 그 곰 나오잖아요. 그 우루사가 우르시누스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곰이 우르시누스죠. 그는 오늘날 폴란드 지역 보르츠와프 그 독일어로 그 브레슬라우 지역에
독일에서 태어납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였어요. 16살에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에 가서 루터의 동료이자 제자 멜랑이톤의 제자가 됩니다. 거기서 어, 꽤 오랫동안 거기서 이제 수학을 했다고 그럽니다. 20대 중반까지 수학을 하고 그 멜랑히톤은 루터계 신학자였지만 그 계획주의 신학의 아주 우호적인 그런 학자였어요. 그래서 우르시누스는 아주 학자 스타일이었는데요. 나중에 그 비텐베르크에서 공부 다 마치고 자기 고향 브레슬라우에 가서 가르쳤는데 계획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또 성찬론이 또 계획주의 그런 성찬론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루터파 지역이었기 때문에 논쟁과 갈등이 일어나요. 그 우르시누스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르시누스는 논쟁과 다툼을 싫어하는 평화로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평화롭게 자기 자리를 내놓고 스위스 취리히로 가서 피터 마터라는 신학자에게서 또 계속 배우죠. 그러다가 독일 팔치 선지의 프리드리 3세가 그 팔치 지역의 신학교 교수로 섬길 만한 사람을 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피터 마터는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젊은 우르시누스를 추천해서 거기 보내게 돼요. 그리하여 우르시누스는 팔치에 부임하자마자 신학교 교수가 되었고 선제의 부탁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주도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15년간을 가르치고 역시 프리드리 장남 루이스가 새로운 제후가 되면서 추방당했고 다른 지역에 가서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보니까 어떤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이 중요한 세 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지도자, 준비된 성경 교사들을 예비하셔서 그 팔찌 지역에서 종교 개혁을 진행하고 추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요리문답은 나중에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특히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나중에 100년 후에 영국 쪽에서 장로교 표주문서 그 발표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소교리문답, 대교리문답 그게 나오게 되는데 이 대륙 쪽의 개혁주의 그 표준 문서라고 할 만큼 환영을 받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교회에서는 세 개의 그 문서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세 개가 하나가 되는 이제 문서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벨직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이 당시는요, 이거 발표하고 나서, 교회에는 주일 저녁 예배 때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재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한 주씩 나눠서 52주, 127문답이거든요. 그것을 52주로 그 나눠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서 6장을 읽었는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바른 신앙을 가르칠 때에 또 이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성경 참고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돕는 참고서인데 그걸 잘 사용해서 또 자녀들에게 이 바른 신앙을 잘 전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유산들, 좋은 전통들, 교훈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해서 또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시고 또 자라나는 자녀들이 또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